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오늘 2시즌 10회 마지막 회입니다. 1시즌 10번 그리고 2시즌 10번 좀 숨가쁘게 열심히 해왔는데 어떻게 좀 많이들 봐주셨는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회인데요. 3시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오늘 좀 특별하게 어려운 분, 정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정세현 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그리고 전 통일부 장관 많이들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조금 정 장관님한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좀 탁견, 고견을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중요한 방송인 것 같은데 오라면 와야지 뭐. 아유, 감사합니다. 장관님, 일단 저희가 오늘 다루려는 주제 미국이란 무엇인가, 북한이란 무엇인가 요건데 요거 들어가기 앞서서 현 정세를 조금 점검하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럽시다. 자, 먼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이제 미국 국내 정치가 시끌시끌하긴 합니다만 대통령 취임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2달 남짓 남았는데 자,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셨습니다. 자, 수십 년간의 정말 그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봐오신 경험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뭐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국무부 쪽, 국방부 쪽 관리들의 대북관, 네, 대북관을 제가 이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게 이제 90년대 초인데 그때 북핵 문제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서 3년 8개월이나 일을 하면서 그 미국 사람들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지를 현장에서 아주 가까이 체험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대부분의 그 당국자들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물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에 가입까지 한 국가이기 때문에 정상국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시족 국가도 아니고 부족 국가도 아니고 세습이야 북한만 한 건 아니고 영국도 하니까. 그런데 북한을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후보 토론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네. 불량배라고 썩으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더라고요. 어려운 단어 써 네. THUG. 네. 나도 사전 찾아봤어요. 근데 또 오바마 전 대통령도 찬전서라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독재자들만 좋게 해줬다는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그 민주당이면서도 그런 시견을 가지고 있어요. 네. 특히 제가 제일 어려웠던 시기는 그 부시 정부 때입니다. 아들 부시요? 아들 부시. 예. 아들 부시 정부 때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참 그 네오콘들한테 그렇죠. 실질적으로 많이 시달렸고 제일 한국 정부를 괴롭힌 게 존 볼튼인데 네. 그 사람들은 북한을 기본적으로 무슨 로그 스테이트 깡패 국가, 무슨 폭정의 전초기지, 아웃포스트 오브 티러니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징벌적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지 협상이나 거래 방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아마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지금 선거 불복으로 여러 가지 위험을 사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북한을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정상국가의 정상으로서 네. 서밋 상대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 판문점에서도 네, 만났고. 회동을 하고 그러면서 또 친서도 교환하고.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와는 또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뭐 표명을 했기 때문에 걱정되는 게 바로 북한을 정상 국가로 보지를 않고 또는 불량 국가로 보고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북한이 먼저 선행동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오히려 압박과 제재, 징벌적 차원에서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네. 제발 그러지 마시라. 그렇게 가지고는 북핵 문제는 해결 못한다. 왜냐? 미국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사실은 거기는 그게 그렇게 아쉬운 것은 없어요. 뭐 그렇죠. 어. 예, 아주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한테는 지금 북핵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네. 5천만 국민이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느냐, 핵 공포 없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의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꼭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제발 북한을 악마로 계속 악마화해봐. 데모나이즈 악마화시키지 말고 일단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달라. 그리고 북핵 문제는 거래 방식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네, 주고받기. 주고받기요. 네. 그리고 그 주고받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민주당 클린턴 정부 2기 99년 2기 때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만들어냈던 이 페리 프로세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지만 미국과 북한이 주고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을 네. 북한한테 주는 걸로 그 로드맵을 짜지 않았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되지만 아들 부시 때처럼 압박과 제재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오히려 핵실험만 하게 만들고 또 오바마 정부 때처럼 전략적 인내라는 이상한 전략으로 북한이 핵을 자진해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면 그때 오바마 정부 때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더 했습니다. 예. 그런 사실을 지적해 주면서 제발 오바마 3기로 가지 말고 뭐 그 트럼프와는 반대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어떤 점에서는 기대되는 측면도 있는데 제발 클린턴 3기로 갔으면 가야 좋겠다. 된다. 그리고 페리 프로세스를 현재화해서 소위 업그레이드된 페리 프로세스, 페리 2.0 이거를 좀 제발 그 미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참모로 써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지를 않고 자기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북한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대책을 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발백중 실패입니다. 그렇죠. 예. 그 말씀이 이제 페리 프로세스, 페리 리포트가 이제 공개본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읽어봤는데 아마 거의 첫 문장이었죠. 그 북한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된다. 미국이 원하는 그런 북한을 봐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문장도 페리 보고서에도 나오던데 장관님 말씀에 저도 정말 120%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페리의 장점이 뭐냐면 장점이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페리 프로세스를 만드는 사람의 소위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페리 프로세스라는 것은 페리 혼자만의 작품은 아니고 그 당시에 임동원 외교안보 수석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죠. 나온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뭐 또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도 많이 거기 반영이 됐고. 근데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클린턴 정부 1기 그러니까 93년부터 3, 4, 5, 6년까지 1기에 국방장관을 할 때는 아주 강경한 94년 3월쯤이죠. 3, 4월지간에 영변 핵단지를 폭격을 해버려가지고 네. 핵 문제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영변 폭격소를 폭격 계획을 입안했었어요. 수립하고 뭐 계획을 했었죠. 수립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일부 알려지면서 우리 민심이 이제 흉흉해지고 뭐 참 큰일 날 뻔했었지만 결국 그게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고 스스로 철회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북정책조정관이 되니까 이건 북한은 압박과 제재로는 안 되고 더구나
무력적인 방법으로는 핵이나 미사일을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 협상 방식으로. 그래서 어저께 오전에 이인영 장관하고 페리 장관하고 저하고 만나셨죠. 화상 화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분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발언을 했어요. 북한 문제는 반드시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 당선자도 페리 장관 같은 사람의 좀 이 건의라고 할까 조언을 많이 참작을 해서 북한을 아는 사람을 대북정책 조정관 비서덕에 임명을 해서 그가 한국 정부의 유관 그 기관 내지는 당국자들하고 협력을 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프로세스란 말은 단계가 있다는 얘기는 과정이라는 그렇죠. 뜻이니까. 예. 근데 볼튼 같은 사람은 프로세스 없이 그냥 빅딜이라고 해서 한 방에 뭐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 다 뺏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뭐 경제 지원을 해줄 수 이른바 있다. 리비아 모델. 이건 뭐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거니까. 리비아 모델 받아들였다가 가다피가 그렇죠. 처참하게 죽은 것을 아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자, 이제 뭐 현 상황에 대한 정세 전망은 요 정도로 하고요.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주제, 미국이란, 북한이란 무엇인가 얘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예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박사님 뭐 저희 KBS에도 종종 나오시고 뭐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도 나가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사실 본격적으로는 다루지 않았던 주제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요. 자, 먼저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 어머님이 사실은 이제 이북에서 오신 이산 가족이신데,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동네 아주머님들, 어머님들과 만나시거나 이럴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저 기억을 해요. 뭐냐면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 속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나고 때놈 중국이죠. 중국 다시 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이게 뭔가 궁금했다가 근데 이게 약간 변형이 있더라고요. 뭐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을 잊지 말고 조선 사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장관님이 얼마 전에 쓰신 이 책에 보면은 이 판문점의 협상가 굉장히 이게 좋은 책인데, 제가 지금 뭐 광고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반도 남북 관계에 관심 있는 분은 꼭 읽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미 관계와 북중 관계는 전혀 다르다.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한미 관계는 상하 관계, 주종 관계, 갑을 관계지만 북중 관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1대1은 아니지만 다르다. 이게 이제 북중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한미 관계와 좀 비교를 해주신 부분인데, 뭐 장관님 다 아시지만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학자로서의 경험도 대단하시고 이런 분이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 보면 한미 관계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자, 장관님께 좀 직설적으로 한국에게 미국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의 미국은 일단 그 외형적으로는 동맹이죠. 그렇죠. 혈맹이고. 동맹이지만 자기 실속을 먼저 챙기고 그건 나라기 때문에. 그렇죠. 외교의 세계에서,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 자기 국가 이익을 먼저 챙기지 않는 나라는 그건 나라도 아닙니다. 그럼요. 예. 오히려 지금 우리가 좀 어떤 점에서는 그 점에 있어서 좀 허약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이익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 절대로 같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동맹이라는 그 명분 하에 우리의 국가이익과 미국의 국가이익이 일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이 책에도 보면 종종 나옵니다만 지금 장관님 경험하신 공직생활 경험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럼요. 그래서 싸움도 많이 했죠. 아니 내가 개인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대학을 서울대 외교학과를 네. 다녔는데, 그때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과의 주임 교수님이 입학생들한테 했던 말씀이 나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직원들은 지금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이과에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외교관 양성소는 아니다. 여기는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학과인데 이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오로지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나중에는 박정희 정권 말년에 통일원 장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외교의 세계에서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나 아니면 내 나라 아니면 전부 남의 나라다. 아하. 내 나라는 전부 다 남의 나라고 그야말로 나 아니면 남이듯이 내 나라 아니면 다 남의 나라인데 외교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특히 한미동맹 많이 외치지만 동맹이라는 명분 하에 우리의 국가 이익을 챙기지 못하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더 먼저 챙겨주는 그런 외교는 하지 마라.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입력이 돼서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사실 우리 외모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또 그런 게 근데 있겠죠. 예. 내가 가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할 때 그때 한국의 선생님이 뭐 동주 이용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네. 이용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러기보다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나?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딴지를 부리는 거지. 네, 근데 네. 바로 미국이라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너무 좀 뭐랄까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기 국가 이익을 챙기면서 동맹이라는 명분 하에 우리를 자기들의 그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물론 예. 도움도 많이 줬어요. 네. 특히 6.25 전쟁 당시에 미국이 참전을 해가지고 뭐 서울도 수복을 하고 다시 또 압록강 도망강까지 진격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중공군이 참전을 해서 밀렸죠. 전쟁은 그냥 휴전으로 끝났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안보를 거의 책임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안보에 들어가야 될 돈을 경제에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빨리 발전하게 만드는 고마운 나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 줬다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분명히 우리가 덕을 입은 것도 맞지만 그 자체가 또 미국의 당시 국익에 맞았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나 무슨 그 자유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참가했다고 나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안 봅니다. 국제정치 세계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소련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권을 사회주의권을 형성해가지고 그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 세력을 확장하려는 소위 익스펜셔니즘을 막는 컨테인먼트 폴리시, 봉쇄 정책, 봉쇄 정책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공산국가의 공산권의 확장을 막아야만 2차 대전 이후에 한반도에 상륙을 해서 그 점령을 해가지고 그 구축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그 형성하는 헤게모니를 유지 강화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이익을 키우는데 이거 여기서 밀리면은 일본으로 확 밀려버리니까. 일본은 이제 밀리는데 네. 주일 미군 가지고는 태평양을 못 지켜요. 태평양을 미국의 바다로 계속 끌고 나가려면은 한반도에서 계속 그 영향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전쟁에 참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중국을 견제하기 그렇지. 위해서 또 한국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전초기지가 남한 땅이었었지만은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남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일방적으로 한국이 이쁘고 좋아서는 아니다. 결국 미국의 솔직히 이해관계가 말해서 한국이 맞으니까 뭐가 이쁘겠어요. 6.25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그 공개하는 거 보면은 참 우리 조상들 또 부모들의 모습이었었지만 정말로 참 지저분하고 그렇죠. 비위생적이고 네. 그런 것들을 일부러 부각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어릴 때
6.25 끝나고 난 뒤에 시골에서 살았지만은 미군들이 자주 지나가면은 막 쫓아가면서 막 초콜릿이라도 헬로 하나, 헬로 예, 헬로 막 예. 그러고 막 그 기분이 초콜릿 어디서 또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막 던져주고 하는 걸 네, 그 받아 먹고 하면서 미국 사람한테 고마워했어요. 네. 또 미국이 그때 뭐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가 미국이 동남아 쌀을 사서 보내줬죠. 옥수수 미국의 흔한 옥수수 가루 보냈죠. 그다음에 밀가루 보냈죠. 네. 분유 보냈죠. 그걸 먹고 굶어 죽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인구의 난 뭐 10분의 1 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남한 인구 한 2천만, 남북이 3천만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남쪽만 해도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미국 사람들 정말 고마워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는 뭐 인지상정이고. 그래서 어릴 때 미국 사람들 고마워했었고 어느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참 좋아했느냐면 59년에 제 기억입니다. 59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런데 하와이가 미국의 쉬운 50번째 주로 편입이 됐어요. 아, 59년에. 네. 네. 그때 신문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조차도 우리 집에 그 신문이 오기 때문에 신문이 올 시간이 되면은 동네 아저씨들이 다 모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을 돌려서 읽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가 목소리 좋은 사람이 읽어요. 읽어주고. 예. 그러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야 우리도 차라리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 바에는 미국의 쉬운 한 번째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는 그때는 별로 그 비판 의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살 수 있다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이제 이런 걸 뭐 60년대 70년대 얘기죠. 야 그때 정말 참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를 장악을 해버렸구나.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공산화 될 뻔했던 걸 죽을 뻔했던 것을 공산군에게 죽을 뻔했던 것을 살려주고 굶어 죽을 뻔했던 것을 살려준 덕으로 지금까지도 미국을 참 그야말로 존경하고 그렇죠.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쯤 됐으면 뭐 옛날 은혜를 잊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는 은혜고 그다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에 ODA를 주는 정도가 되고 심지어 BTS가 지금 전 세계 음악 팬들을 장악할 정도의 국격이 높아졌으면 이제 큰 나라의 속국처럼 살려고 하는 의식은 좀 버리자 이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측면도 있으나 이제는 이만큼 컸으면 무시를 하고 외면할 건 없지만 너무 그렇게 그야말로 옛날에 중인이나 그 노비들이 양반을 대하듯이 장관님은 굉장히 이제 또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고마운 나라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한테 호령을 하고 지휘를 하고 압박을 가해도 되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코로나 그 방역만 보세요. 방역만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됐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못 왔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장관님 또 요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공직 경력 이런 걸 보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다 겪으셨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까지 일하네요. 그렇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볼 거고 이렇게 겪어보신 우리 한국 정부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이익의 관점에서 조금 할 얘기는 좀 더 했더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할 얘기를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군사 정권. 정권의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정권의 정통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정권의 정통성을
미국의 미국으로부터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책봉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출생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최초에 그러니까 그 소위 민선 대통령이 뭐 그전에도 전두환 대통령도 뭐 형식은 뭐 민선 형식은 뭐 군인 대통령 군복 선거를 복구 했지만 했으니까. 예. 대통령 선거인단에 출신하고 노태우 대통령도 뭐그 직선을 했지만, 직선제로 당선이 예. 됐지만 출신이 결국 군인이고 군인 그러다 보니까 장군이었고. 예. 전두환 대통령의 후계자처럼 지명이 네, 돼가지고 예.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군인 대통령들 시절에는 미국이 할 말을 못 하더라. 특히 동맹을 아주 이고 사는 거예요. 네. 잠깐 나 동맹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지나갑시다. 국가의 그 최고 목표가 일단 국가의 3대 목표가 있다면 일단은 1번은 세큐리티입니다. 안보. 그렇죠. 예. 2번은 프로스페리티입니다. 번영, 잘 사는 거. 경제적으로. 예. 3번이 오토리티입니다. 국격. 이건데 동맹의 방법론이 1번은 자주국방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주국방 능력이 없을 때 동맹이라는 걸 통해서 좀 보조를 받는 거지. 그렇죠. 예. 응? 말하자면 자주국방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것이 그 동맹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동맹 그 자체가 얼라이언스 자체가 세큐리티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대체로 그렇죠. 받아들이기를. 예. 근데 이제 김영삼 정부로 들어서면서 미국에 대해서 딱 따지고 난 그때 이제 비서관으로 갔어요. 예, 통일비서관 계셨죠. 그래서 뭐 그 정말 오히려 미국이 불편할 정도로 미국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예를 들면 북한이 93년 3월 12일 날 NPT를 탈퇴했을 때 네. 이제 북핵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제가 통일연구원 부원장으로 있다가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이제 불려가서 3년 8개월이나 진짜 징역살이 같은 근무를 했는데 청와대 1년만 근무해도 이빨이 흔들린다고 그러는데 나는 3년 8개월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북핵 문제가 불거지니까 미국이 바로 우리 몰래 베를린에서 만났죠. 예. 북한과 비밀 접촉을 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수석이 불려갔다 오더니 본관이라고 해요. 대통령이신 데는. 이거 각각해서 대놓으신다 이거야. 지금 북미 접촉 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큰일 났다고. 외교부 장관한테도 이제 전화를 하더라고. 각각해서 지금 말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하는 걸 내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죠. 그 북한은 거칠게 다뤄야 되는데 그 점은 내가 조금 못마땅해요. 거칠게 다뤄야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달래는 식으로 하면 절대로 문제 해결 못한대. 이렇게 가지고 말려라.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그야말로 문민 정부의 문민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정통성에 대한 자신감. 그렇죠. 미국에서 좋아 뭐 해도 좋아 하는 식으로 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반은 그야말로 정치 자금도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막 그냥 그 자기 부하 장관들한테 막 돈 많이 주고 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이전과는 달랐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그 전에 군인 대통령들과 달리 미국에 대해서 소위 노라고 말하기 시작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장관이 좀 동의하기 조금 어렵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노라고 말을 노골적으로 하지를 않고 미국 대통령을 그야말로 톱다운 방식으로 설득을 해서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면서 결국 상황을 주도하는 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페리 프로세스.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되는 그러니까 거고요. 페리 프로세스도 김대중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북한이 98년
8월 31일자로 이렇게 대포동 1호 네. 미사일을 태평양상으로 쏘는데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가지고 상공을 가로질러서 쏘았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햇볕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국내 여론도 뒤집어지려고 그럴 때 미국을 설득을 해서 대북 정책 조정관이라는 방식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다룰 것인지를 좀 연구하도록 만든 게 그 김대중 정부였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지금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현재 해야 된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99년에 그렇게 해서 국내 여론이 악화될 수 있었고 미국 여론은 이미 뒤집어졌는데도 그걸 불구하고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해서 북한이 더 이상 사고 치지를 않도록 만들었던 거는 그냥 대놓고 노라고 말해가지고 서로 불편하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살 조곤조곤 설명을 해서 노가 아닌 방향으로 노가 아니라 노는 노인데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미국을 끌고 가는 그런 정도의 지혜를 발휘하더라. 상당히 노련하셨다. 노련하죠.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이제 부시가 돌아가지고 부시가 2002년 1월 29일 날, 그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냐고 이제 질문하는데, 난 그날 사실은 1월 29일 날 아침에 10시에 통일부 장관 임명장을 받은 날인데, 그날 밤에, 우리 시간 밤에, 미국 시간 10시에 의회에 가서 저희 그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란, 이라크, 노스코리아를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던 그날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죠. 근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29일 날부터 한 20일 후에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청와대에서 거기서 부시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악의 축인 북한을 그 압박할 것이 아니라 협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대화를 해라. 네. 그래가지고 유명한 이 도라산 연설이 나오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을 거두어들이도록 만드는 그런 이 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노라고 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고 악의 축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절대로 미국의 소위 그 영향력이라든가 헤게모니를 키워놓을 수가 없고 북한도 끌어들이는 식으로서 문제를 해결해라 해가지고 우리 페이스로 끌고 왔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 부시 정보고 이제 상대를 했는데 많이 부딪히긴 했죠. 부딪혔지만은 그래도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장관님, 뭐 시간이 정말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데 지금 뭐 일단 딱 압축해서 여쭤보면 이런 게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장관님이 이 책에서도 그렇고 인터뷰라던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미국과 너무 협의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한테 발목 잡히는 식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금 속된 표현으로 저질러라. 그러면은 풀린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지점인데 우리는 또 이런 게 있죠. 중국한테 이제 미국의 사드라는 거를 들여왔다가 엄청나게 지금 중국한테 이제 경제 제재를 받았는데 혹시 미국의 또 어떤 그런 거를 무릅쓰고 우리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미국과 정말 또 불편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소위 판단이나 분석은 완전히 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종의 어떤 자기 나름의 프레임 속에서 하는 겁니다. 프레임 속에서 하는 건데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가면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뭐라고 합니까? 개성공단 조업을 재개했을 경우에 미국 우리한테 이제 보복을 가한다. 그럼 미국이 동맹을 깨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불편하게 하겠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한미 동맹 관계가 약화되면
미국이 동북아에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타격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사드 배치를 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한한령이라는 경제 제재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정을 박근혜 정부 때 해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뒤집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그대로 그냥 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못한다는 소위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명박 정부 때 그걸 문을 닫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걸 재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그 얘기가 나왔었냐면 당시 통일부 장관이 홍영표 네. 장관이었어요. 홍영표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작은 기사 하나도 통일 관련은 놓치지 않는데 뭐 미국에서도 이것은 크게 문제 삼을 것 같지 않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홍 장관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 며칠 전에 이거 뭐 금강산 관광 재개하면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 뭐 저촉된다고 또 따지고 덤빌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를 했을 때 미국 재무부의 한 실무 관료가 금강산 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가 실행되기 이전에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유엔 대북 제재의 범위 밖에 있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종의 뭐 미국이 또 뭐 자기 나름의 그 유권 해석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잠깐 나오고는 더 이상 퍼지질 않더라고. 아마 단속을 한 것 같아요. 네. 홍 장관도 그걸 보고 아마 딱 잡아가지고 할 수 가보려고 있다고 했는데 이 국내 여론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뭐 통일 대박론하면서 거의 정부 북한이 안에서도 붕괴되는 걸 기정사실하면서 했던 정부라. 북한이 곧 무너지는데 그런 걸 해서 뭐느냐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건 미국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가지고 우리가 남을 게 뭐 있겠습니까? 막상 북한이 붕괴됐을 때 우리가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밀고 올라갈 때 도와줄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을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참 그게 어리석은 게 붕괴론자들한테 내가 얘기를 한다면 북한이 유엔에 가맹하기 전에 가입하기 전에는 또 몰라요. 유엔에 가입하고 나서는 그게 별개의 그게 정상 국가입니다 사실은. 네, 예. 미국의 일부 극우적인 생각, 반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 뭐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정치가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정상 국가로 안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도 그런 분들이 많죠. 아니 사실은. 유엔에 가맹하는 국가가 정상 국가 아니면 어느 나라가 정상 국가예요. 근데 유엔에 가맹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 조항이 있죠. 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예.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북한을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 단체로 규정을 하지만 그러나 91년 9월 달에 우리보다 먼저 유엔 가입 신청을 내 가지고 유엔에 북한이 가입을 먼저 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승인은 났지만 그때부터는 두 개 국가예요. 이게. 네. 예.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리고 북한이 여러 가지라 북한의 일종의 정변급 같은 것이 일어나서 소련하고 가령 뭐 난민이 나오고 뭐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군사적으로 밀고 올라가면 그때는 침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1950년 않지만 6월 국제법적으로는 그렇다. 1950년 6월 예. 25일 날 조선인민군이 남침을 했을 때 유엔에서 바로 그 침략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죠. 미군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때 뭐 대한민국도 유엔에 가입을 한 것도 아니고 북한도 유엔에 가입을 한 건 아니지만은 바로 이 엄연하게 지금 국경선에 해당하는 경계선이 있는 지점을 그 선을 넘어와서 지금 군사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걸 침략이라고 규정했다면 북한이 붕괴를 하는 경우에 붕괴라는 걸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건 뭐 최고 지도자가 무슨 유고 상태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밀고 올라간다 군사적으로 그건 침략이에요. 예. 그건 뭐 바로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제재를 해야 될 대상이 바로 소위 그 수복 개념의 그
북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와는 조금 안 맞긴 하는데 국제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안 볼 돼요. 수밖에 안 다 이런 말씀인 그러니까 것 같고. 그런 허황된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홍영표 정부 장관이 때니까죠. 예. 이게 금강산관은 유엔 대북 제재의 그 범위 밖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결국 정부 정책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도 보면은 통일부 장관이 이제 김현철 장관에서 이인영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철 장관은 정말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이런 뉘앙스 얘기도 했고 이인영 장관도 보면은 계속 북쪽에 뭔가 메시지는 던지는데 지금 뭐 북쪽에서 반응이 없어 보이고 여기서 지금 미국이란 무엇인가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약간 좀 장관님 난처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만 지금 이제 아까 그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일종의 저는 종교화, 절대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와대 특히 국가안보실 이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지금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아쉽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아니 조심스럽다기보다는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제가 민주평통에 오기 전에 그냥 순수 민간인으로 있을 때는 말씀 많이 하셨죠. 이제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네. 만날 일이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뭐 서로 이름은 아는 정도였었지만 만날 일이 없었는데 외무부 출신들이 청와대를 초기에 장악을 했었죠. 그렇죠. 예, 눈에 보이더라고요. 비서관이 뭐 국가안보실에 비서관이 뭐 8자리인가 9자리인가 있는데 하여튼 외교관들이 상당수 많이 들어왔었고 그걸 보고 내가 저렇다면은 소위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소위 인력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꼭 숫자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머릿수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쪽 외교부 쪽에서 쭉 그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미국과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그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뭘 해보기 위해서 뭐 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할 때 그쪽에서 그거 괜히 그 일 벌려가지고 결국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만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식으로 하면은 못하는 거지 뭐. 그나마 지금 새로 지금 금년 7월에 새로 이제 외교안보 라인이 재정비 됐는데 이인영 장관이 그나마 적극적으로 뭐 자꾸 러브콜을 보낸다고 그럴까 하는 것은 청와대가 그렇게 통제를 별로 안 한다는 뜻이죠. 예. 근데 다만 지금 뭐 청와대가 세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적극적으로 못 나가는 건 아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아하. 북한이 1월 29일 날 국경을 봉쇄해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상당히 늦게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채택을 했지만은 실시했지만은 북한은 코로나 그 뉴스가 나오자 1월 29일 날 국경을 폐쇄해 버렸는데 국경 폐쇄를 하고 나서도 이제 방역을 정말 우리처럼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니 이런 방식 그다음에 뭐 검사라고 합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격리식으로만 맞습니다. 예. 하면서 그 코로나 그 방역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만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도 좀 못 나올 거예요. 현실적으로 북쪽에 나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의료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해요. 많이 떨어지죠. 예. 지금 보세요. 예? 우리 지금 GDP 총액이 1조 5,500만 달러입니다. 1인당 소득이 3만 1,000달러고 네. 북한의 GDP 총액이 한 450억 달러밖에 안 돼요. 아이고. 예. 1,800달러 정도야. 그러니까 3만 1,000원짜리, 3만 1,000달러짜리 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료 수준과 1,800달러짜리 의료 수준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못 살 때 의료 수준 생각해 보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병에 걸려도 지금 조심은 많이 하지만 뭐 그 급한 경우에는 무슨
고가의 약을 트럼프처럼 고가의 약을 사서라도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지만 북한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걸렸다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한이 지금 최고 코로나 방역 최고 수준의 국가이지만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또 우리도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인영 장관이 계속 뭐 그 자기 말로는 작은 보복 정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이제 독일 서독이 동독에서 썼던 얘기죠. 그때 이제 그 이 브란트 정부 이후에 소위 동방 정책의 소위 그 방법론은 작은 보복 정책입니다. 그 서독이 동독을 도와주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네. 근데 그걸 지금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거 하는 거 보면은 청와대하고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교감이 좀 있는 것 공감대가 같다. 있는 것 같고 아하. 대통령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호응을 해올 수가 없어요. 다만 희망적이라고 그럴까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난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기념식 연설에서 그것도 정확히 좀 정리 좀 합시다. 그날 새벽에 일찍 일부는 기념식이에요. 네. 창건 기념식. 네.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기념사를 한 겁니다. 네. 2부가 열병식이에요. 그런데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미사일을 들고 나온 것만 가지고 거기서 한 연설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 그러는데 그건 기념식과 열병식은 구분해서 생각합시다. 그 열병식은 일종의 대미용이고 기념식은 대내용 내지는 대남용인데 기념식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나의 따뜻한 마음을 정의 전하면서 네. 그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에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맞잡을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한 문장이 딱 들어가 있었죠. 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건 위기 때문에 지금 못 만난다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뭐 난데없이 사랑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는 얘기는 민간 차원에서 먼저 시작을 좀 하자. 아. 그리고 또 이인영 장관이 그 지금 작은 보복 정책이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전부 다 민간 단체들 먼저 앞세우는 일종의 선민후관 원칙에 의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당국 회담하자는 얘기 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도와줄래도 인도적 지원을 할래도 만나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못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WHO에서 이제 팬데믹은 끝났다고 얘기할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그 이제 뭡니까 이 저 백신이 개발이 되고 네. 그래서 걸리더라도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런 남북 간에 분명히 다시 대화와 또 관계 보고는 뭐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아니 그쪽에서는 이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 노동신문을 이렇게 조금 전에도 내가 노동신문을 보고 나왔는데 내년 1월 달에 열리게 되는 8차 당대회를 앞두고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었던 10월 10일로부터 연말까지 80일 동안 80일 전투. 80일 예. 전투를 통해서 1차 당대회를 북한식으로 성과적으로 맞이하자는 캠페인을 그냥 계속 그 관련 기사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큰 소리는 쳐놨지만 지금 미국의 대북 제재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고 한국에서는 유엔 대북 제재의 범위 밖에 있는 일을 찾아서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는 입장을 이미 지금 남쪽의 통일부 장관이 여러 번 하고 전명했기 있죠. 때문에 예. 그 백신 같은 것이 좀 개발이 되고 북한한테도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으면은 접촉이 이루어지고 교류나 왕래가 작은 범위에서 그야말로 작은 물줄기가 결국 나중에 강을 이룰 정도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그 한 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턴 3기가 되도록 이제 과거 우리가 98년처럼 우리 정부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이 네, 좀 같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보탤게요. 바이든 정부가 우리 페이스로 우리 페이스로 다가오도록 우리하고 같이 보폭을 같은 저 보조를 맞춰주도록 하려면은 어저께 페리 장관이 꺼낸 얘기인데 대북 정책 조정관 제도를 설치하라고 바이든 당선자한테 건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페리 전 장관이. 예, 예. 아하. 자기가 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지금 필요하다. 북핵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뭐 국무부나 국방부나 저기 NSC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의 안보실 이런 거 말고 일종의 그 임시 조직으로 타스크포스 비슷하게 대북 정책 조정관 제도를 두어가지고 그 대북 정책 조정관이 한국의 대북 북한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핵 문제를 푸는 식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니까 예. 바이든 당선자가 그 페리 전 국방장관, 더 정확하게는 대북 정책 조정관의 그림만 받아들여 준다면은 네. 뭐 북핵 문제는 해결의 수순을 받기 시작하고 북핵 문제 해결 그 과정이 시작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남북 교류 협력은 탄력을 활성화될 얻을 수가 거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과거처럼 또 비료, 쌀 뭐 이걸 우리가 좀 지원하면서 이른바 지렛대를 북에 대해서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또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그 일종의 이제 선순환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선순환인데 이제 그때 쌀과 비료를 줄 때 이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제가. 쌀과 비료를 제일 많이 준 사람입니다. 네. 예.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두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가 좋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관계로 쌀과 비료를 많이 줬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퍼주기라고 했지만 쌀과 비료가 일정하게 가는 동안에 북한이 우리의 입장을 매우 존중해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척척 들어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것을 미국도 확인했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될 육자회담이 열리게 돼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면은 일부러 동아태 차관보가 통일부 장관실로 왔다니까요. 와가지고 다음번 회담이 열리기 전에 당신네들의 그 남북 대화 채널을 통해서 북한을 좀 이렇게 사전에 말하자면 대화가 되게 오리엔테이션을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대화가 될 수 있고 접점을 만들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조율을 해달라 하는 장관님 부탁을 경험에서 했어요.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런 거를 봤을 때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98년 경험을 살려서 대북 정책 조정관이 미국에서 나오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뭐 페리 보고서 2.0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게 필요하고 그걸 또 한 축에서는 남북 관계를 좀 빨리 복원을 해가지고 서로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된다. 이제 그렇죠. 이런 말씀이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요거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자 북한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장관님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당연하게 이게 남북이 잘 지내야 되고 특히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잘 북한도 다독거리면서 가고 그러면서 어느 시점엔 통일 이야기도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라던가 그리고 저도 가끔은 아니 꼭 저렇게 우리가 북쪽에 아쉬운 소리도 해가는 듯한 모양새도 보여야 되고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주 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니 북쪽이 자력갱생 하겠다면 자력갱생 하라 내버려 두고 뭐 미사일 쏘겠다면 쏘게 내버려 두고 단 우리를 건드리지만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될까 좀 나이브한 생각인 건 압니다만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뭐 북한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뭐 쏘든지 말든지 우리가 왜 거기에 뭐 신경 써야 되냐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지리적으로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뭐 경계선은 그어져 있지만은 그 서울 평양이 200km도 안 돼요. 그렇죠. 예. 응? 서울 평양이 200km도 안 돼. 네. 그런 마당에 그러니까 서울 부산 거리보다도 서울 평양이 훨씬 가까워. 가깝죠.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를 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쌀도 주고 비료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94년 7월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던 사람인데 제가 그때 김일성 주석을 만나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경제적 지원을 해줄 테니 군사적으로 좀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그런 틀을 짜자. 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 돈 주면 안 되겠나 하는 반응까지 보였었는데 그분은 아주 핵심을 잘 짚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뭐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나중 일이지만 우선 당장 우리가 국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통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통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도 불안하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죠. 군사적으로. 네. 말하자면 5천만 국민이 전쟁 공포 없이 북한의 대남 군사 행동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을 따독거리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퍼주기라고 해서 못하게 하면은 그거는 방법은 아니에요. 네. 뭐 이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북진 통일 이런 건 안 되는 거니까. 북진 통일도 못 하는 네. 거고 북진 통일을 해가지고 군사력으로 우리가 뭐 재래식 군사력에서 딸릴 건 없어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이 먼저 그런 선제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에 대한민국은 그다음부터 국제사회에서 그렇죠. 이건 예. 아주 형편없는 나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북한 통일을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너무 통일이라는 말을 쉽게 써왔는데 통일의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한쪽에서 쓰다 보니까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들은 식상한 거예요. 더구나 젊은 친구들은 저런 북한하고 무슨 놈 통일을 하냐는 식으로 맞습니다. 반발하는데 예, 예. 그래서 저기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책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먼 훗날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장은 우리가 유럽연합 같은 그런 미국의 이제 유럽에 지금 처음에 15개국이 만들었던 유럽연합이 지금은 27개국이 됐지만 네. 유럽연합 같이 소위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나라들끼리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제적으로 돕고 살자는 것이 지금 유럽연합이거든요. 네. 정치 공동체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군사 예. 공동체도 아니고 예. 경제 공동체 정도만 만들어도 우리는 편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란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북한한테 약간의 도움을 주면서 그 도움을 받는 것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총질을 못하게 만드는 그 경제 공동체.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은 사회문화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될 겁니다. 그 뒤에 통일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 통일부에서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통일자 달고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통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그것은 먼 훗날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다. 당장은 우리가 남북연합 정도를 만들자. 남북연합은 연방하고 또 다릅니다. 그건 학술적인 문제여서 너무 길게 얘기할 수가 없고 남북연합은 지금 유럽연합 같은 거예요. 네. 유럽연합은 통일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예. 동남아 국가연합도 아세안이라는 것도 사실은 동남아 국가에 뭐 말레이시아, 태국, 무슨 10개 베트남 나라가. 네. 인종 다르고 언어 다르지만은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붙어 있는 때문에 나라들끼리 또, 예. 경제적으로 서로 돕고 사는 협력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남북이 그것만 돼도 아마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뭐 북한은이란 무엇인가 너무 길게 못 하겠는데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일성 주석도 이제 상대해 보신 거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겪어보셨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뭐 직접 공직에서 겪으신 건 아니지만 또 보셨고, 북한의 지도자들을 조금 간략하게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국제 기준에 맞는 사람이 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을 대동하고 왔다는 것은 네, 리설주 여사. 우리도 지금 네. 국제사회에 좀 정상적으로 대접을 받고 싶다는 얘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겼을 거예요.
김일성 주석 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6.25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그 남쪽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김정일 위원장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북한을 책임지는 상황이 돼가지고 94년부터 세상 뜰 때까지 2011년까지 한 17, 8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뭐 고난의 행군도 있었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좀 대범하지는 못했어요. 말은 이제 광폭이었지만, 예. 대범하지는 못했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군 정치라고 해서 군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에서도 이렇게 윗돌 빼서 아랫돌 깨고 아랫돌 빼서 윗돌 깨는 윗돌 빼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았다. 거기에 비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통크게 남쪽 대통령한테 쉽게 얘기해서 도와달라는 식의 얘기도 하고 비교적 솔직하게 우리 어렵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뭐 이 9.19 9월 19일 날 2018년 9월 19일 날 같은 날은 사전 원고 검토 없이 시범한 평양 시민 앞에서 남쪽 대통령이 맘 놓고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만큼 남쪽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또 조금 어렵다라는 반증도 되겠네요. 물론. 예. 그리고 이제 그날은 아니지만은 나 그 이후에 그로부터 한 달쯤 후에 10월 18일 날 10월 5일 날 평양에 가서 그 집단 체조를 봤어요. 예. 근데 집단 체조의 그 카드 섹션의 마지막 문구가 나는 지금도 눈에 생생한데 마주 잡은 손 놓지 말고 민족 번영 이룩하자. 아주 또 인상적으로 만들었네요. 예. 그러나 진짜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남쪽에 대해서 그 간절히 바라는 게 있구나.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가 크구나. 근데 이제 그 이듬해 뭐 하노이에서 한미 워킹 그룹에서 그 11월 달부터 한미 워킹 그룹에서 네. 사사건건 시비가 걸렸죠 우리가. 예. 발목이 잡히면서 약속 이행을 못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삐쳐가지고 뭐 연락사무소도 폭파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노동당 창건 15주년 기념식에서 나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시 보건위기를 극복하고 나오면은 두 손을 마주 잡을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걸 보고 김정은이 그야말로 참 솔직하구나. 솔직하구나. 뭐 아쉬우니까 그런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아쉽다고 해서 그렇게 못했어요 김정일 위원장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아주 잡을 폼 다 잡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못 도와줬지 쉽게 해서.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보건 위기만 극복하고 나면은 많이 도와주는 경우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소위 이 제안이라든가 자문을 많이 참고하려고 합니다. 자,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이 시즌 뭐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특집 좀 식으로 조금 꾸려봤습니다. 특히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말 어렵게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귀한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뭐 이 책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좀 상찬을 조금 장관님 좀 드리고 싶은데 민족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머리를 좀 숙이고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특히 젊은 분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왜 대립을 했고 어떻게 풀려고 애를 썼고 모든 경험과 지혜가 여기 담겨 있다 하고 틀리지 않은 말씀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장관님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3시즌 또 혹시 들어가게 되면 기회가 되면 또 좀 모시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김종환 기자가 말하면 뭐 거절 못하죠.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2시즌 10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인연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